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소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이제 저는 22살에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는 95년도부터 했고요. 지금 30년 됐네요. 이제. 자, 이 분쟁의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분쟁인데, 분쟁 갈등의 주 원인이 뭐냐면, 자, 일단 정비 사업을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이유가 저기 이쪽 안 하면 평생 노후주택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매도 잘 안 됩니다. 노후주택은.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혹시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이 와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매매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매매의 기회로 삼는 것도. 그 다음에 정비사업 아까 잠깐 투자 잠깐 말씀드려서 자녀들도 지금 청약 당첨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로 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둔촌 주공 같은 경우 미분양 났었죠. 그때 그 공포였었는데 그때 만약에 저거 청약한 분들은 대박이죠. 지금 표현이 대박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수입이죠. 그리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대립을 합니다. 대립 구도를 보면 이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또 상가, 단독, 빌라 이렇게 소유하는 게 다 다르죠. 또 임원, 조합원, 또 원주민 대 투자자, 조합원 대 협력업체, 또 잘못된 오해나 지식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역지사지 남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내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이냐 찬성하시는 분은 싸고 돈을 좀 적게 들고 훌륭한 아파트를 빨리 건설하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매도 또 제대로 현금 청산을 받는 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찬성자나 반대자나 사실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투기 세력 좀 배척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찬반 의사를 확실히 좀 표시하는 게 좋다. 추진이나 조합이 어떤 걸 추진할 때 제일 힘든 게 말 안 하는 겁니다. 참석도 안 하고 표시도 안 하고 그런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걸 좀 확실히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피해야 하는 지역은 그 상가 활성화 지역, 상가가 활성화된 지역은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평균 연령이 좀 높은 지역도 잘 안 됩니다. 거기도. 그 다음에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 이런 경우도 좀 소규모 정비 사업은 좀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업 무산 방법은 소송은 딱 하나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인데 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제가 30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승소 사례를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전에 이루어지는 기본 계획할 때 내게 빠지도록 재척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이제 매도하는 게 제일 좋겠죠. 사업 추진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면 가격이 일단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매도 시기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가 만약에 안 되면 현금 청산일 때 이거는 현금 청산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은 초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재개발은 강제 수용이고 또 그 개발 이익이 배제됩니다. 개발 이익이 배제.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하고 개발 이익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임원이나 조합원이 되겠죠. 임원분들은 당연히 전문 지식 습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대 보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혹시 조합원님도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조합원님들한테. 여러분들 재산을 책임지는 조합장이, 조합 임원들이 그 연대 보증도 안 하고 사업 추진하면 뭔가 불안하지 않나요? 이렇게 좀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대 보증 하는 게 어떻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면 연대 보증을 하면 그 조합 임원들이 그만큼 엄청난 부담을 안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을 위한 선택보다는 연대 보증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백억
자기 재산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제대로 하기, 그 다음에 표준도급계약서 사용하기. 오늘 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기가 따갑게 말씀드릴 건 딱 한 가지,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시공자와의 계약할 때 반드시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로 써라. 그리고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공자는 아예 뽑지도 마라. 그리고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쓰려는데 주저하는 조합 임원은 즉시 해임하라.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가 잘 돼 있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 분담금의 결정타가 됩니다. 조합 운영 아무리 아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한 20억?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공자는 벌써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분담금이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공자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로 사용해라. 그리고 조합원은 이제 기본 지식을 좀 익혀야 되겠죠. 이제 매매, 다물권자. 이거 지난번 강의 들으셨죠? 재당첨 제한, 종전가기는 강의 들었으니까 넘어가고, 또 적극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원을 좀 제대로 뽑고, 그 다음에 정비회사나 시공자, 건축사를 제대로 뽑으셔야 됩니다. 특히 시공자 선택하실 때 잘 뽑으셔야 돼요. 시공자 선택할 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다시 조합 설립 후, 옛날에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내역 입찰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지금은 조합 설립 후에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정말 잘 뽑으셔야 됩니다. 뭐 성공하려면 뭐 간단합니다. 집행부를 잘 뽑으셔야 되고, 그대로 제대로 설계 및 사업성 분석, 이 건축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내년에 입주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이제 저희 조합의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조합 일은 아닌데 저한테 어떤 조합원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성 조합원이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 아니 우리 조합은 옷 보관하는 거, 무슨 공간이라고 그러죠? 드레스룸. 드레스룸에 콘센트가 없다. 어떡하라는 얘기야, 드레스룸에 콘센트. 뭐 제습기라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있잖아요, 뭐 LG 뭐 트레일러 뭐 이런 것도 좀 답답하죠, 그죠? 이 말이 안 되죠. 간단한 질문 하나 던지면, 그러면 드레스룸에 콘센트 설치가 할지 말지는 언제 결정될까요? 시공자 선정 전에 결정될까요? 시공자 선정 후에 결정될까요? 네. 상당 부분이 후죠 생각하시죠. 이런 건 제일 처음에 하는 기본 설계 때 끝납니다. 근데 이때 기본 설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은 남향으로 할지 동향으로 할지, 아니 그건 앞에서 정해지지만 기본 설계 할 때 마찬가지로 기본 설계, 또 콘센트 어디 할지, 방에 몇 개 넣을지, 모든 게 이때 다 조합원들 니즈가 이때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조합 있죠? 여기 조합장님도 아까 명함 받았는데, 조합 있으면 이제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곳들은 조합원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 지금 우리 조합원 니즈를 파악하는 자문단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 전문가라도 뽑아서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건축사한테 돈도 못 줘. 돈이 없어. 시공자도 안 뽑았기 때문에 외상이야, 외상. 그래서 말도 잘 꺼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오늘 머릿속에서 완전히 깨고 가야 될 게, 여러분들 정비사업 성공과 실패의
기본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기본 설계는 조합 설립이 되면 바로 착수합니다. 그때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아.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인가되고 나면 기본 설계에 착수할 텐데, 시공자를 뽑기 위해서 그 기본 설계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전달하고, 또 전문 업체도 선정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 그것도 전달하고,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요즘은 호텔식으로 해서 화장실 보고 호텔식 나와서 이렇게 손 씻는 데가 바깥으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때 결정이 납니다. 그때 결정이 납니다. 욕조를 둘지 말지도 그때 결정이 납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기본 설계할 때 건축사한테 최대한 잘해드리세요. 잘해드리고, 또 그 소통을 많이, 진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때 의견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때. 그리고 특히 빈지법으로 추진하는 분은 건축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특화된 건축사, 또 사업상 분석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최대 용적률, 최적 평면을 어떻게 제일 구성할 거냐, 커뮤니티, 또 외관, 마감재,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 빈지법 무자격자가 125 용역비 사례, 징구된 동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비회사가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정비회사가 하라는 법적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와서 여러분들한테 가서 빈지법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이 동의서 걷고, 여러분들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무려 나중에 보니까 120억 내놔라. 그래서 용역비 안 준다고 하니까 동의된 징구서도 안 줘버리고, 하여튼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자격자는 안 됩니다. 이제 정비 회사가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시공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좋은 시공자는 단언컨대 여러분 속썩이지 않는 시공자입니다. 여러분 속썩이지 않는 시공자, 공사비 증액하지 않는 시공자. 이따 나오겠지만 1등 시공 실적 1등, 2등, 3등, 이게 좋은 시공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공자는 여러분 속썩이지 않고 정직하게 주어진 공사비 범위 내에서 그 자재 제대로 좋은 자재 쓰고, 예를 들어서 창호 같은 것도 짝퉁 쓰는 회사도 많아요. 여러분 구별할 길이 없어요.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 그런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공자는 여러분 속썩이지 않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시공자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라. 그리고 자꾸 돈을 많이 빌리면 의존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조금씩 돈을 여러분들이 조합에 또는 추진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좀 십시일반 거두면 제일 좋습니다. 그걸 남한테 차용해서 쓰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또 이자도 비쌉니다.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주민 호응, 이게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30에서 40개 업체가 회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 모든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충성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뽑기 전에는 갑이지만 뽑은 후에는 을인데 갑 행사를 하는 시공자, 여기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별로. 총회 참석률이 한 80% 되면 모든 용역사가 다 충성합니다. 왜냐? 내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구나.
내가 주민들이 총회에 70~80% 참석을 한다? 그런데 공사비 올려달라고 감히 요구할 거 해요? 그런 거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총회 참석 꼬박꼬박 하시라.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서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집니다. 용역업체들 다 틀려집니다. 이 조합은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는 내가 만약에 변호사인 저도 여기는 변호사 보수를 부를 때도 여기는 적정하게 청구를 해야지 과다 청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분양 조합에서부터 분양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합의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줘서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 파는 겁니다. 나도 하나 그냥 조합한테 분양받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종합정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보니까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다 공부를 이미 하신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이 도시정비법 진행 절차도 마찬가지. 이것도 아까 보니까 앞선 강의에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공부하셨고요.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빈지법 진행 절차도 이 빈지법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주민 대표가 이렇게 먼저 사업계획서 동의서 작성하고 연번부여 신청해서 이렇게 동의서를 거두면 그때 비로소 구역도 탄생하고 그러는 건데 이 빈지법은 좌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거기 어떤 회사가 와서 선생님을 앞으로 추진위원장 또 조합장으로 모실 테니 좀 나서주세요 라고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빈지법은 신경 곤두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이것도 공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과 정비계획도 한 가지만 이거는 소송인 90일, 행정소송이라 90일의 시간적 제약이 있다. 이것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신통기획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 수시 신청한다. 양도 금지도 공부한 것 같습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가 많이 생략돼서 여러분 강서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파셔도 되고. 자,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되죠. 재개발은 동의 안 해도 강제로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되면 종전가격 및 종후가격을 평가하게 되고 이주비 지원하는 그런 건 전부 다 조합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그럼 조합에 동의를 하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내 집을 뺏긴다. 예전에 이제 비대위가 반대 논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조합 설립에 동의서 주시면 여러분 집 날아갑니다.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 조합하고 내 재산하고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조합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거라 동의한다고 해서 내 집이 날아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동의하고 내 집 날아가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안 하든가,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안 하든가, 또 분양 계약을 안 하면 현금 청산됩니다. 현금 청산인데 재개발은 강제 수용돼서 시가가 아닙니다. 시가가 아니고 재건축은 시가 보상이 된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매도로 이렇게 시장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재개발 수용 당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중단되면 이제 특히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은 그럴 일이 없지만 빈지법은 많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쓴 돈은 누가 책임지느냐? 누가 책임질 거냐? 조합원은 책임 없다. 조합원이 책임지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총회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정관에 여러분들이 부담한다라는 정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분은 대한민국 아무도 없죠. 그래서 조합원은 부담 안 한다.
조합원은 부담 안 한다. 또 조합 임원은 마찬가지 연대 보증을 하지 않는 한 역시 조합 임원도 부담 안 한다. 그럼 누가 부담하느냐? 빌려준 사람 책임입니다. 빌려준 사람. 결국 조합이 책임지는 건데 조합은 재산이 없잖아요. 조합은 페이퍼 컴퍼니잖아. 조합은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매물 비용 부담이 없다. 세입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분들.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나기 전에는 세입자랑 협의하시면 되는데 그때 반드시 정비사업 진행 상황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요건 꼭 그 이전에 세입자랑 계약할 때는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그래서 그건 중개사가 있을 테니까 중개사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건 조합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전에 이제 그때만 여러분이 세입자랑 협의해서 뭐 내보낼지 아니면 다시 계약할지 이런 것들은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조합 임원도 아까 나온 것 같고요. 임원 연대 보증은 절대 불필요하다, 할 필요가 없다. 아예 밑에 연대 보증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 서울시 대세가 조합 임원 연대 보증 요구 안 하는 게 대세입니다. 조합 임원은 공무원 의제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임원이 당연히 민간인이잖아요. 하지만 뇌물 받을 때는 공무원으로 봐서 엄중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5천만 원 이상 만약에 뇌물 받으시면 7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판사가 아무리 내 동생이야 판사가 그럴 경우에 3년 6개월 최대로 깎아주는 게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뇌물을 만약에 받으시면 무조건 3년 6개월은 교도소 사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뇌물은 몇백만 원도 용서 안 합니다. 몇백만 원도 거의 구속수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합 임원분들은 뇌물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지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OS 용역회사 여기 하나 추가해 놓으세요. 이제 자 용역회사한테 서면결의서 징부는 이제 위탁이 금지됐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근데 그 밑에 위탁 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가능한 경우 그 OS 회사한테 위탁할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위탁 시 앞에다 가능한 경우를 좀 추가해 놓으세요. 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예산에 들어있던가 예산에 반영하던가 대의원에 위임을 해 놔야지만 OS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총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총회 열기 위해서 OS를 고용을 하는데 OS 고용하기 위한 총회를 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OS 비용을 예산안에 꼭 반영을 해 놓으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 홍보 업무 및 투개표 관련 안내 및 관리도 불가하다. 이게 최근 판례니까 여기 조합 임원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조합 예산은 매년 예전에는 조합 이제 총회 창립총회 심지어 창립총회 할 때 운영비 예산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 예산 해서 뭐 7천억 이래놓고 다음부터는 이제 총회할 때 뭐만 하느냐 이미 정비 사업비 예산은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조합 운영비 예산만 매년 합니다. 그게 예산인 줄 알고 아닙니다. 이 예산은 운영비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비도 매년 해야 돼.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만약에 예산 돈을 예를 들어서 올해 돈을 어느 업체를 뽑기로 해서 뭐 100억을 주기로 이미 총회 결의를 했는데 올해 못 뽑았어. 100억을 못 줬어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 수립해서 총회 통과돼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협력업체 선정 계약 시 주의사항에서 뭐 각 조합이 협력업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정이 중요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비회사랑 잘 소통을 하셔야 돼요. 정비회사랑
잘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랑 잘 소통하고 또 그 고문 변호사하고 잘 소통이 여기 조합 임원분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적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비회사나 고문 변호사랑 정확히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뽑을 때 한번 평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뭐 언젠가는 내 건물도 지으셔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시공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 아산 지중해 마을이라고 관광 마을을 뭐 제가 만들었는데 저희 건물도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공자를 뽑는데 어떻게 했냐면 당신 실적을 다 내라. 우리는 실적이 많은 곳을 우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의도도 모르고 실적을 다 냈습니다. 여러 회사가 와서. 그래서 그 중에 이미 몇 군데, 한 4군데 정도를 집어서 방문을 해봤어요. 이제 이미 실적이니까 이미 끝난 거잖아. 끝난 현장에 가서 건축주를 만나서 선생님, 만약에 다시 한번 건물을 지신다면 그 시공자를 다시 선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내가 태어나서 이 시공자 선정한 게 정말 한이 된다. 다시는 선정하지 않겠다. 이런 데가 한 90%쯤 되고 한 10%는 괜찮아요. 거기 좋아요. 이런 데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최소한 평판 조사는 해보시라. 정비회사나 설계자나 시공자 요 정도는 최소한 평판 조사. 뭐 근방에 어디 한 군데 있으면 거기 조합장 임원 찾아가서 다시 뽑는다면 여기 뽑으실래요? 이렇게 평판 조사. 그 다음에 협력업체와의 갈등은 용역비 증액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뽑을 때 당신들은 어떤 경우에 우리한테 증액 요구할 거예요? 라고 미리 받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 해제권 조항을 철저하게, 이건 뭐 위약금 조항 이따 설명할 거고, 해제, 어떤 때 해제하겠다 이런 조항을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철저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계자가 아까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하다. 설계자가 단지 배치를 어떻게 할지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층간, 벽간 소음 대책, 또 관리비, 공사비 절감, 공간 배치 적정성 이런 것들이 그 설계자가 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가끔 이제 여러분 집 질 때, 여러분 뭐 전원주택 질 때 시공자한테 설계를 맡기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설계자를 철저하게 시공자하고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자가 나의 편이 돼서 설계자를 좀 우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덤핑 입찰 방지 대책을 좀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 선정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큰 지분, 땅이 넓은 분, 땅이 적은 분, 이런 분들이 갈등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조합이 되면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딱 어느 지점 조율해주는 몫이 누구냐?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 뽑을 때 뭘 하나 여러분들이 그 입찰 지침서에 넣어놓으시냐면, 홍보할 때 대소 큰 지분과 작은 지분 갈등을 줄일 방안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세요. 그거 와서 한번 얘기해 달라.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조합장님들이 계속 그냥 무조건 경쟁 입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돈도 낭비일 수도 있고, 항상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건 꼭 사견임을 밝혀놓습니다. 무조건 수의계약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언제든지. 근데 변호사를 공개 경쟁 입찰을 한다? 그러면 요즘 변호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덤핑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합 속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사견이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경쟁 입찰하는 것보다는 이 업체가 알아보니까 평판도 좋고 이래서 수의계약 하겠다라고 과감하게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요거는 제 사견이다 말씀드립니다. 시공자에 대한 어느 조합장의 호소입니다. 이게 읽어보시면 뭐 돈 확정 지분제 약속대로 준공된 사업장은 없답니다. 하나도 없다. 뭐 다 거짓말이에요. 추가 분담금 없다. 다 거짓말이다.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공짜.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어드리긴 뭐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히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나름대로 시공자들이 절절절절 내는 과천 재건축 조합장님의 그 하소연입니다. 근데 하물며 죄송하지만 뭐 과천이 이 강서구보다는 당연히 서울이 아니니까 떨어지겠지만 거기는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우리랑 비교가 안 됩니다. 강서구.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시공자들이 확실한 경쟁 우위가 뭐냐면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 일반 아파트 지려면 땅을 사야 되죠, 시공자가.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땅도 안 삽니다. 그죠? 땅도 안 사요.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미분양 될까봐 벌벌 떠는데 우리는 이미 분양 대부분 했잖아, 조합원 분양. 그러니까 미분양 리스크도 없어요. 모델하우스도 뭐 먼저 오픈도 안 해. 모델하우스 오픈도 나중에 해요. 얼마나 시공자들이 좋아요, 그죠? 절대 손해 볼 수 없는 현장이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유를 갖고 시공자를 뽑으세요. 여유를 갖고 시공자를 뽑기를 바랍니다.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저 1등부터 34등까지 제가 올려놨는데요. 자, 우리 회사들 시공의 기술력 차이가 날까요? 글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기술력 차이가 날까? 아파트 짓는데? 그죠? 그 다음에 미스코리아 선정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현장은 전체 조합원도 한 뭐 2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1등 하는 삼성물산이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그리고 삼성물산하고 저 밑에 뭐 잘 모르겠는데 신세계건설은 아시겠네요. 밑에 있는 신세계건설하고 그 임금 차이가 납니다. 일단 임금 차이. 임금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뭐 저도 22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거 하나만 갖고 미스코리아랑 결혼하려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못생겼다고 결혼 못했습니다.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저는 그래도 22살 사법고시 합격자 정도면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미스코리아들 아니더라고. 그리고 철근 누락, 붕괴 사고, 공사 중단, 하자, 공사비 증액, 단골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보면. 그런데 왜 그렇게 그 회사를 뽑으려고 안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니까. 야, 세상에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누락시킨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시공자가 여러분 아파트는 안 그럴 것 같아? 네? 그런데 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챗 GPT한테 물어보시든가 네이버에 물어보시든가 하면 다 나옵니다. 공사 중단, 뭐 이런 거 치면. 그리고 하자는 심지어 국가가 알려줘. 이렇게. 국토부가 어느 건설회사가 하자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지까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여기에 1등을 뽑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강사 제시 시공자 선택 기준이 이렇게 6가지입니다. 공사 중단하는 시공자는 뽑아서는 안 되고, 공사비 증액 요인이 명확하고, 마감재 특정, 전자제품이나 가구는 제외한다. 나중에 또 말씀. 불평등 조항을 강요하는 업체.
그 다음에 벽간소음 방지 대책, 관리비죠. 물론 벽간소음하고 관리비는 설계자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설계자랑 긴밀히 협조해서 여러분 벽간소음이 뭔지 아시죠? 층간소음 말고 이 벽간소음 생기면 층간소음보다 10배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가셔서 옆에 말하는 거 다 들리잖아요. 펜션 같은 데 가서 잡으면 그럴 때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시고. 자, 그래서 마감재 중요성에 이제 마감재라, 자, 여러분 공사는 제일 먼저 아파트 질 때 토목공사부터 합니다. 땅 먼저 팝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죠. 건축이 뭐예요? 이제 올리는 거죠. 뼈대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뼈대가 다 올라가면 배관 설비, 물론 뼈대 올리면서 기초적인 배관은 다 넣습니다. 배관 설비를 하고 마지막에 마감 공사하고 조경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저 건축, 뼈대, 배관 여기가 공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그죠? 근데 안 그래요. 마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됩니다. 공사비에. 엄청나죠? 그래서 마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거 건설경제 2011년도에 신문인데 저게 지금 저걸 찾으려면 안 나옵니다. 왜냐? 신문사에서 저걸 삭제했습니다. 왜냐? 건설경제 주인이 시공자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주인을 물어 뜯은 셈이 돼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가구가 실제 아파트에 시공된 비율은 평균 3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있는 거 70%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감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 마감재 선택권도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성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주방 상판이죠. 주방이 제일 여성분들은 중요시 하는데 주방 상판을 인조 대리석으로 할 거냐, 천연 대리석으로, 이태리산 천연 대리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세라믹으로 할 거냐. 천연 대리석이 좋죠. 이탈리아 천연 대리석 쓰시고 거기다 김치 올려놓고 전화통화 5분 하시면 그 영원히 못 지웁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주방 상판 추세는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이 좀 비쌉니다. 비싸지만 세라믹이 될 추세입니다. 좀 비싸더라도 그런 건 양보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데에서 절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본 설계 때 신경 안 쓰면 다 누가 선택해요? 다 아마 충격적일 거야. 그러면 실시 설계라는 건 뭐냐? 그건 기본 설계를 이제 실제 시공하기 위한 상세 도면일 뿐이에요. 기본 설계가 다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저렇게 유럽풍, 원목마루, 최고급 이런 저런 말을 쓰면서 여러분을 현혹하는 업체는 뽑지 마세요. 저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저런 시공자는 진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유럽풍의 실내 마감, 말은 좋지 말은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국산 수입산인지 기재도 안 해오고 일부 마감재는 여러분이 가격 확인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 붙박이장, 타일 이런 것들을 또 특판용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감재를 지켜야 되고 마감재를 이제 특정을 해야 돼요. 상판은 세라믹으로 어느 회사 제품 쓴다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전자제품은 지금 이제 왜냐 공사하려면 한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S사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딱 특정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 자 전자제품은 세월이 가면
싸진다, 비싸진다? 싸지고 더 좋아지죠?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하고 가구는 냉장고 3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감재를 특정하지 말고 그 특정은 마지막 시공 단계에서 특정을 하시면 되고, 그때 미리 처음에는 시공자를 뽑아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값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300만 원, 이렇게 세탁기 200만 원, 뭐 이렇게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대표적 불평등 조항이 조금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대표적 불평등 조항이 이제 연대 보증 쓰는 거, 그 다음에 공사비 상환을 돈 들어오면 무조건 공사비로 충당을 해버려요. 공사비로 충당. 근데 이게 여러분 공사는 어떻게 주는 게 맞냐면 기성고로 줘야 되는 거 맞죠? 공사한 만큼 돈을 주는 거지. 공사한 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현장은 그 뭐 엄청 큰 현장이라, 아니 뭐 저희 현장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한 1000세대짜리 그 저희가 이제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현장인데, 그 이 딱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을 하니까 들어오는 돈이 몇천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 분양할 때 시공자가 한 거라고는 땅 조금 판 거예요. 그거 뭐 몇십억짜리인데 몇천억 들어온 걸 다 자기가 내놓으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들어온 돈 중에 땅 파는 대금, 기성고만 주고 나머지는 뭐부터 갚아야 돼요? 유이자 대여금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받고, 그거 하나만 바꿔도 1000세대에 100억이 절약됩니다. 100억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00억이나 절약됩니다. 그 100억 절약된 거 가지고 세라믹 상판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입금되면 다음날 자동이체한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그죠? 왜 자동이체로 줘요? 그러면, 그러고 조합은 돈을 탔어, 이제, 시공자한테. 무조건 다 넘기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어서도 그런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하면 그 반환, 금리, 빌려준 돈에 옛날에는 17%, 지금도 12%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도 12%.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건 불평등 조항인데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로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계약 시 주의사항에서 시공자 공사비 증액이, 공사비가 나중에 늘어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도 가장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물가 변동, 이건 검증이 가능해죠.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이게 설계 변경 가급적이면, 자, 설계 변경을 시공자가 왜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시공자들이 딱 와서 기존 설계를 우리 회사만이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특화 설계를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합니다. 대안 설계를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합니다. 이 공약은 어떤 공약이냐면, 당신들은 호구예요. 나는 당신들을 호구로 본다. 나는 당신들한테 앞으로 수백억, 수천억 공사비 더 청구할 거다 라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설계는 누가 전문입니까? 설계회사가 전문 아니에요? 왜 나중에 시공자가 와서 그걸 바꾸겠대? 잘 생각해보세요. 설계 변경은 돈 더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감재 상향시키는 거. 그 다음에 사업 여건 변경. 이게 민원, 뭐 소송 이런 것도 해서 이제 이주 시기를 못 맞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사비 증액이에요. 그 다음에 시공자, 제가 저렇게 써놨습니다. 대형 시공자 선호 현상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미스코리아랑 결혼하려고 마음 품은 그게 잘못이지, 미스코리아가 저랑 결혼 안 해준 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미스코리아를 선정할 수 있느냐. 나는 이런데.
대형 시공자를 왜 선호하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브랜드 때문에. 그건 이해는 해요. 하지만 아파트 제대로 져놓으면 절대 야 거기는 진짜 살기 좋더라, 하자도 없더라, 층간소음도 없더라, 관리비도 적게 나오더라, 이런 소문 나오면 브랜드보다도 그게 더 아파트 가치를 좌지우지합니다. 결론은 품질입니다. 결론은.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요소가 너무 크다, 그런 게 막 머릿속에 확 잡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한민국 대장 아파트가 대치동 센트 레벨이었죠, 그죠? 그게 한 20년 동안 대장 아파트였어요. 센트 레벨 어디가 진지 아시죠? 그래도 대장 아파트였어요. 왜? 잘 졌기 때문에. 대형 시공자 선호 현상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다시 한번 또 미리 설계에 대한 준비단을 구성하고 여러분 조합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조합 니즈, 우리는 이런 아파트를 원한다를 확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설계자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미리 전문 용역사를 선정하는 건 결코 돈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니즈 파악하고 이런 거 절대 돈 낭비, 여러분들 마인드 확 바꾸세요. 여러분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래서 그리고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써서 그 입찰을 제시하고 꼭 계약을 하시라.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하시라. 이제 시공자는 진짜 선정해보면 알겠지만, 선정하고 나서 시공자랑 도급계약서 협상을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입찰 지침서 할 때 조문, 시공자가 이렇게 한 외워올 게 한 6개 조문밖에 없어요.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에서 거기 시공자가 메꿀 부분만 아예 해서 계약서 안을 제출을 받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대의원에서 심사해서 우리 입찰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를 내면 그거 입찰 탈락시키고, 부합하면 그 계약 선정 총회할 때 계약서 안도 같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선정 플러스 계약 총회를 한 번에 맞춰버리면, 여기 특히 조합장님들 늙으세요. 시공자랑 싸우려면, 협상하려면 늙으세요. 진짜 꼭 한 번에 하실 수 있으면 한 번에 하세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시행교재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뭐 장점이라고 하면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사업 진행이 최대 장점이죠. 조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수료를 내긴 내죠, 신탁업자한테. 그런데 조합 대신 조합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다. 조합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만큼 또 뭐 그 수수료가 낸다고 하기 위해서 좀 크게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조합 자체가 없다. 그래, 조합 임원이 없기 때문에 뭐 비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전문가고, 신탁업자는 전문가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사업 시행이 최대 장점이다. 그래서 장점, 단점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점, 단점. 그래서 추진위하고 조합이 생략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사업자금도 자기들이 조달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한테 그냥 단순 돈을 빌리지 않고 도급으로 주면 시공자한테 큰 소리를, 협상력이 강해집니다. 시공자에. 그래서 장점이 되고 갈등도 덜 일어나고. 다만 이제 단점은 신탁회사를 한번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할 때만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헤어집니다.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단점이고,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뭐 단순한 옥상 옥이 되겠죠. 근데 뭐 다 전문성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감한 추진력이 부족할 수도 있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수수료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성 악화 등으로 중단 시 이제 분쟁이 격화됩니다. 왜냐하면 매물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탁업자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다물권자. 이건 배웠죠? 그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팔아야 되는 거, 2채 이상 가지신 분, 그때 조합 설립 인가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인가 고시되기 전에 팔으셔야 돼요. 안 팔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냥 내 종전 가격이 많아서 좋은 데 골라서 펜트하우스 가겠다 그래도 되는 거고요. 그건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 간주 이것도 아마 공부하신 것 같고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이것도 공부하셨죠? 그 5% 완화해서 75%에서 70%로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3분의 1 동의만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동의 기한 및 철회 시기 이것도 앞선 시간에 교재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 토지만 또는 건물만 소유한 자는 아파트를 못 받습니다. 못 받지만 그래도 동의는 받으래요. 동의는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에 법정 사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존치지역도 동의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된답니다. 존치하는데도 동의서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판례는 좀 바뀌어야 될까? 어차피 존치하는데 왜 이 사람한테 동의 받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창립총회는 주민총회고 그 임원 선출은 재개발 재건축은 임원을 안 뽑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판례는 아니 뽑아야 됩니다. 등기를 하려고 하면 임원 없이 등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는 게 왜 이걸 올렸냐면 여러분들이 이 조합 창립총회는 조합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돈 쓰면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장님들 아무리 마음이 급하셔도 조합 설립 창립총회 하고 인가 받고 다시 한번 총회에서 예산 통과시키고 그리고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정법 위반이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여기다 써놨습니다. 다만 빈집법은 무조건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뽑아야 됩니다. 빈집법은.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권자는 기존 추진위원장이 아니라 창립총회에서 당선된 조합장이다. 그 다음에 조합장 당선 무효. 선거가 앞으로 조합장을 뽑잖아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당선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5일 이하. 만약에 이거 법은 아닙니다. 판례입니다. 뭐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하급심이라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라는 거 5일 이내. 만약에 뭐 10일 후에 당신 조합장 아니야 라고 당선 무효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하면 그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형태 종합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이걸 어떻게 아실 필요는 없고 맨 밑에 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는 다 행정소송이다. 그래서 90일 내에 해야 된다. 요것만 머릿속에 담으시면 돼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라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거 지나서 변호사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는 조합원님들이 좀 계세요. 지나면 소송이 안 됩니다. 그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동의서. 동의 방식에 지금까지는 서면 동의서만 있었는데 전자서명동의서도 법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제 우리 강서구청 담당자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별도로 그 전문가를 불러서 조합 임원들 교육을 따로 한번 시켜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동의서가 도입됐다. 그 다음에 온라인 총회도 도입되어 있어요. 이제 일반 총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총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 플러스 병행해서 온라인 총회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총회 장소에 못 가도 온라인으로 보면서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래서 꼭 총회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강조했죠. 총회 참석률이 여러분들 시공자를 비롯한 을이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한 충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가장 큰 요소다. 왜냐 그게 단결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총회가 생겼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 시 또 전자적 방법도
의결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확 바뀌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총회 직접 출석에 그 대리인 출석도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발의에 의한 총회 소집 시 발의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 하급심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닌데 이 발의에 의한 총회. 여러분 해임 총회 하시잖아요. 해임 총회 할 때 발의자 총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발의자 명단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하급심 판례라 그냥 소개해 둡니다. 이건 법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도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면 결의서에 대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정관에 어떻게 확인할지, 어떻게 서면 결의서가 본인에 의해서 작성된 건지를 정관에 꼭 넣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서면 결의서에다 성명 적고 지장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출석 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자 이제 오늘 만약에 우리가 총회라고 해요. 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 이제 투표하려고 이제 자 여러분 손 들어 보세요 라고 할 때 여기 10분이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 10분은 빠진다는 거예요. 분모에서 대부분 총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결의 당시에 남아있던 조합원이 분모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조합장님은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그 성원을 다시 할 수도 있죠. 성원보고를 결의할 때 그러면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만 찬성자가 좀 더 부족해도 안건이 통과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인력 20명 이상을 이런 총회는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근데 옛날에 이런 총회가 흔했어요. 막 반대파 확 싸우니까 이럴 때는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원 포상금 아까 나온 거 말씀 다시 드리면 임원 포상금은 오로지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거다. 액수도 마찬가지. 줄지 말지도 조합원이 결정, 액수도 조합원이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법원이 보면 그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대상, 서울시는 뭐 다 아시죠? 뭐 분양 대상은 주택이면 되고 토지 90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권리 가격에 의한, 그러니까 최소 분양용 공동주택보다 내 종전 가격이 많으면 분양 자격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많은데 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아파트가 안 나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1세대는 하나밖에 안 주죠. 아파트도 1세대가 여러 채 갔어도 그때 1세대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지 행정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1세대로 기입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좀 분리하세요. 아셨죠? 여기 1세대로 자녀들 다 이렇게 나이 먹고 분리해 놓으세요. 집이 여러 채 있을 때 좀 분리해 놓으세요. 뭐 그거 분리하는 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재개발 상가 소유자, 또 저한테 질문이 많은데 아파트 분양, 서울시는 상가가 갖고 있는 건 토지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여러 개야. 그래서 종전가액이 나는 10억이야. 그런데 최소 아파트 분양 가격은 9억이다. 그러면 자격이 생기는 거야. 아파트 받을 자격. 요 두 가지. 빈집법도 똑같습니다. 빈집법도 똑같다. 그래서 상가 소유자가 근데 상가가 90평방미터 땅이 더 크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뭐 상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건축 상가 소유자에 대한 아파트 공급이 가능 여부. 이게 요새 쟁점입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제목이 요겁니다. 이거 안 나오네. 저 밑에 새로운 부대 원래는 상가 소유자한테는 상가를 줘라. 다만 다음 강목 다나 다일 경우만 아파트를 줄 수 있다 이건데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 가액이 분양주택용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이게 중요해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 정관이 만약에 0.1로 정한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상가를 내가 갖고 있는 상가가 1억이요. 1억. 그러면 아파트 못 받겠죠. 그런데 우리 59평방미터가 제일 적은데 이게 5억이야. 5억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정관에다가 0.1로 해버리면 5억에 0.1을 곱하면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 이상만 있으면 상가 소유자한테도 아파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데 문제는 전에는 저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고 그냥 0.1로 해버리면 다 상가가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토부 유권 해석이 바뀌었고 최근 나온 하급심 판례도 공급받지 그런 건 아파트 못 준다 이제. 건설하지 아니하는 이 법조문에 충실하게 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받는 기회가 적은데 문제는 상가를 안 지면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아파트 줘야 되겠죠? 상가 안 지면. 근데 기존의 상가가 예를 들어서 뭐 5,000평이야. 그 2,500평밖에 안 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저는 아파트를 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세요. 상가 호수 분할 금지, 호수 막 지분 쪽 얘기하니까 이제 법으로 금지해 버렸어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후 다물권자 빨리 팔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파는. 그 다음에 1+1 아까 질의하신 1+1 분양 시에 +1 주택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설과 일반 분양가설. 일반 분양가설이 이제 서울 행정법원 판례인데요. 지금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분양가로 하는 경우는 최근에 저 못 봤습니다. 대부분 조합원 분양가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분양가로 하는 저건 어쨌든 대부분 저 하급식 판례인데 다 지금 한국부동산 조합원 분양가로 한 걸 한국부동산원이 관리처분 타당성도 다 통과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조합원 분양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공문이 서대문 구청에서 각 조합에 내린 공문이요. 그냥 조합원 분양가로 하세요라는 취지의 공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1 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100만 원이지만 하나 더 받으면 4,600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 이거 신중히 결정하셔야 돼요. 1+1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1을 할지 말지는 조합이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처음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도 공부하신 것 같고 5년 내에 당첨되면 안 된다는 거 아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부동의했지만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하면 다시 동의하면 조합원이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도 하고 현금 청산도 나는 진짜 땅이 한 300평 돼요. 그러니까 난 아파트도 받고 100평 갖고 아파트 받고 나머지 200평 갖고 나는 돈 빨리 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이면 조합원, 현금 청산이면 현금 청산이지 양쪽을 다 양수 겹장은 할 수 없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수 원래 1주택 공급이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맨 밑에 종전 자산 가격 또는 종전 주거 전용에서 60평방미터 이하로서 3년 전매 금지가 되지만 두 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뭐 소유한 주택수만큼 3주택 줄 수가 없죠. 서울은 과밀이기 때문에. 빈집법 주택 공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법은 다만 특이한 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 3주택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은 3주택까지는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현금 청산에서 이건 여러분들 조합 입장입니다. 조합 임원 입장.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인가권자, 이 구청은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끔 구청이 그걸
조금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협의를 하도록 좀 담당 직원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 주소, 물건 주소 누락되는 걸 제일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 보상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민 추천 평가사. 현금 청산자가 감정 평가사 한 명을 선정하도록 기회를 꼭 주셔야 돼. 이거 기회 안 주면 나중에 수용 재결 안 납니다. 꼭 기회 주셔야 돼요. 이것만 별표 쳐놓고, 그리고 수용 대행 업체는 변호사 아니면 법상 보상 대행. 그래서 지금 뭐 행정사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나 법상 보상 대행 회사에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수용 재결 후에 이제 돈을 공탁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수용 재결은 모든 권리를 다 소멸시킵니다. 보상가는 그 3인 3명의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한다. 개발이익 배제되고, 만약에 이제 현금 청산자 입장이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선정되는 1차 협의 보상금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해. 즉 결론은 뭐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반드시 해라.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반드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평가, 빨간 글씨로 선평가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아마 감정평가사님이 아마 전 시간에도 아마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거다. 요거는 뭉쳐야 됩니다. 현금청산들이. 그 다음에 재건축 현금청산은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 입장에서는 뭐 투기과열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매도해야 되고, 투기과열지구 아닌 데는 어쨌든 조합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 선임해야 됩니다. 이 해보신 전문 변호사로 선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돈 들어가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거 법률 용어인데 너 팔면 안 된다 라고 찍어놔야 돼요. 만약 그거 안 하고 소송해서 이 사람이 팔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실시하고,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제소기간이 준수해야 되고, 뭐 개발이익이 포함된다. 이렇게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현금청산자 입장은 재건축에서는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가보상, 그래도 재건축은 좀 낫습니다. 시가로 보상해주니까 그나마 나아요. 이제 감정평가사는 법원에 판사가 선정합니다. 판사가 재판으로 하는 거니까 재판으로 하는 거예요. 재개발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로 결정하지만, 현금 청산을 하지만, 재건축은 법원에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소송을 걸어서 현금 청산을 합니다. 뭐 밑에 이건 뭐 설명하기 그렇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는 당연히 있는 자료만 정보공개 대상입니다. 없는 자료는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없는 자료는 당연히 못하는 건데, 있는 자료만 정보공개 대상이다. 그 다음에 속기록과 자금수지 보고서는 정보공개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 해야 된다. 전화번호는 정보공개 해야 된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비대위가 조합원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예전에 한참 싸웠어요. 이거 개인정보인데 주문 안 된다는데 이제 판례가 확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법원이 판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조합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 이게 이제 저희도 작년에 이제 신축 이제 동호수 조합원 동호수와 이제 추첨을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뭐 저층에 당첨된 분들 다들 이제 한 목소리가 뭐냐, 야 조합 임원들 다 밝혀. 당신들은 어디 배정됐어? 어쨌든 그 배정 결과도 정보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정보 공개 서류 중 이제 관련 자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문서가 아닌데 뭐 하여튼 정보 공개 문서가 딱 특정되어 있는데 법원은 그냥 다 관련 자료로 보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하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공개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다 그냥 관련 자료는 열람복사는 거의 전부가 대상이래. 그냥 다 공개하세요.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미리 이주시킨 경우, 이제 미리 이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소위 통명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주를 어떻게 하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이제 총회를 열어서 이제 이주 기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5년 뭐 7월 1일부터 한 6개월 정도 주죠 보통. 그래서 내년 1월 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줬는데 지금 소송을 넣는 거예요. 조합원 전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니 대부분 8, 90%는 이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소송 비용도 그 사실은 배임죄 아닙니까? 안 나가도 돼. 소송 비용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 2주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6개월 동안은 봐준 거잖아요. 조합이. 그죠? 이때까지만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만. 내년 1월 1일까지만 나가라는 건데 왜 지금 소송 비용도 네가 물어! 당신이 물어! 이러면서 소송을 내서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명도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통명도 소송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 명도 소송 넣는 걸 통명도 소송이라고 합니다. 네, 그건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인도 의무 불이해. 이건 가급적이면 이게 무서운 판례, 하급심 판례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안 나가요. 그 현금 청산자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진 금융 비용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조합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 청산하시는 분은 굳이 그렇게 얼렁얼렁 괜히 소송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성공 7개명에서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말하면 잔소리죠. 적극적으로 조합의 주인은 나다. 그 다음에 종전 가격이 높을수록 좋다. 이것도 그 조합 임원분들이 감정평가업자하고 치열하게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종전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할지. 왜냐하면 이 종전 가격이 너무 낮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가 나. 또 너무 높으면 현금 청산할 때 그 높은 가격으로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적정 가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합원들은 종전 가격을 내 가격을 평당 1,000만 원으로 하나, 평당 1억으로 하나 분담금은 똑같아요. 그 평균 종전 가격을 평당 1,000만 원 전체적으로 똑같으니까 나만 그런 게 나만 1억 가면 좋죠. 그게 아니라 뭐 내가 1,000만 원에서 1억 가면 나머지 분도 다 1억 가는 거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다는 편견은 버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사업 속도가 빨라야 된다. 사업 속도가 빠르는 게 당연히 제발 찬반 표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설계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설계. 건설회사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건설회사가 공정한 경쟁. 제가 공정한 여러분들이 하소연을 해요. 여러분들이 조합 장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는 오지도 않는데 무슨 변호사님 공정 경쟁입니까? 오지도 않는데. 오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왜냐하면 저 1등부터 10등짜리가 한 군데 이렇게 들어오면 나머지 밑에는 여러분이 안 뽑을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들러리 쓴다. 왜냐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들러리 쓴다라고 생각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합에서 그런 뜻을 우리는 그렇지 않다. 뭐 1등부터 10등이 있다. 저 뭐 20몇 등이 온다 하더라도 공정 경쟁 시킬 거란 강력한 그리고 또 한 번 여기 교재에 제가 빠졌는데 세상에 법원 공사 자재도 빼돌린 회사가 있어요. 그거 치면 나와요. 법원 공사 자재 빼돌린. 여러 번 아파트는 어떡할 건데. 그리고 또 아니 아까 그랬잖아. 그 회사의 문화라고 문화. 아니 잘못해서 철근 빼먹고 또 무너져서 영업정지 받은 그런 업체를 왜 뽑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그런 업체는 이미 문화 자체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라고 안 그럴 것 같아? 우리 아파트라고? 왜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자 선정이 정말 답니다. 다 좋은 시공자. 좋은 시공자는 1등이 오는 게 좋은 시공자가 아닙니다. 1, 2등이. 여러분들 시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공자가 딱 뽑히면 그 현장 소장을 한 명 파견합니다. 그분이 망치도 안 갖고 와요. 그럼 그분은 뭐 하시는지 아세요? 하도급업체 뽑는 거예요. 아까 토목공사 할 때, 레미콘 업체, 배관공사 할 때, 건축 올릴 때, 다 그거 뽑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다 그렇게 아파트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형 시공자 선호 현상이, 물론 우리 아파트가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분리 선호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 몇백 세대도 안 되고, 그런데 대형 시공자만 너무 선호하면 좀 그렇다. 그 다음에 공사 계약 제대로 체결해야 된다. 이거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이제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다.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하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공자는 뭘 밀어붙이냐면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가 아니라 표준도급 계약서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하나는 어디서 나온 게 있냐면 국토부께 있습니다. 국토부. 그러면 국토부가 높아요? 서울시가 높아요? 국토부가 높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자들은 야 우리 국토부 걸로 하자. 왜 높은 데로 하고 하위 서울시 걸로 하자고 하느냐. 근데 그 비교를 해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특히 어떤 조문이 하늘과 땅이냐면 공사 중단. 국토부 안은 우리가 뭐 잘못하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국토부 안은. 근데 서울시 안은 어떤 경우도 공사 중단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일단 협상해라 이거예요. 공사 중단하지 말고 공사비 증액 협의해라. 서울시 안이 공사 중단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는 다시 강조합니다. 서울시 여러분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또 분쟁이 적어지는 이유는 정비사업 선정해서 성공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 사용이다. 그거를 꺼려하는 시공자는 처음부터 배척해라. 그리고 그거를 꺼려하는 조합 임원은 무조건 해임해라.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걸 왜 서울시 그 좋은 표준도급 계약서를 안 쓴다고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뭔가 심각한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사 감독을 또 철저히 해야 됩니다. 빌트인 제품 하자 문제. 이 빌트인 제품 하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자제품 빌트인 거 쓰면 반값 전자제품이 수두룩합니다. 반값 전자제품이 어떤 거죠? 2개가 있어요. 전 시장에 전시됐던 것들. 그 다음에 약간 기스난 거. 이런 것들은 반값이에요. 반값. 근데 빌트인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곳은 그거 쓰면 어떡해요? 안 보여. 그런 거 잘 감시해야 됩니다. 빌트인 하자. 그 다음에 마감재, 이제 다시 한번 마감재 말씀드리면, 시스템 창호를 뭐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걸 썼는데, 그게 짝퉁이라고 합니다. 짝퉁. 기가 막히게 짝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파트 내구성에 결정적인 영향 미치는 건 뭐냐면 시멘? 아니 레미콘이죠. 레미콘은 뭐가 중요하냐면 뭐예요? 모래하고 모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래, 그죠? 자연산 모래가 있을까요? 자연산 강모래? 거의 없어요. 자연산 강모래. 그래서 모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냐면
돌을 부셔서 만든 혼합골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닷모래. 그래서 이제 바닷모래는 뭐가 중요하죠? 세척, 얼마큼 세척하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세척. 그래서 한 번만 레미콘 들어오는 거 끌고 실험장 한번 가고 하면 레미콘 회사가 깜짝 놀라서 제대로 된 거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구, 이 가구가 원목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거의 원목이 아닙니다. 가구는 뭐다 대부분 톱밥을 만들어서 압축을 해서 만든 가구입니다. 그래서 가구는 뭐가 중요하냐? 그 톱밥 원재료가 어떤 나무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압축 강도가 얼마로 압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시험 기관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잘 수시로 자재 납품하면 끄적 붙들고 시험 기관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조합장도 시공자에서 다시 봅니다. 이제 맨날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제 그거 넣을 때쯤 되면 이제 시공자는 이제 돈을 더 증액시킬 이제 궁리를 하는데, 조합이 그렇게 막 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재 검사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이 조합,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나 조합 임원들이 한 몸 한 뜻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